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퇴 수습을 위해서요. 지금 파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빨리 귀국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자, 검찰의 기획 수사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이 대표가 닷새 만에 태도를 바꾼 이유 뭔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공개 일정이 부쩍 늘어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짜 뉴스라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의 이슈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년 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간 정황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핵심 피의자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이렇게 공식 사과를 했는데 파문이 여기서 멈출 리는 없죠.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전당대회의 핵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얻은 이재명 대표이기는 하지만 엄중한 지시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최병익 전 편집장님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이거. 글쎄요, 이게 받은 사람이 워낙 지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현역 의원만 해도 최소 10명, 네. 그리고 많게는 20명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통의 다른 진술과는 달리 사실은 육성으로 녹음이 돼 있단 말이죠. 그 뭐 윤관석 의원의 목소리, 이정근 전 부총장 목소리, 강래구 감사협회장 목소리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말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그걸 듣기만 해도 눈을 감고 있어도 이게 누구 목소리구나 하고 알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다면 부인하기도 어려운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뒤늦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첫 압수수색이 12일에 있었는데 닷새 만이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저렇게 사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렸다.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적어도 이게 이제 당에 미치는 영향 내지는 뭐 내년 총선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지금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워낙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선긋기를 하는 그런 대책으로서는 저는 비교적 잘했다.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을 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하는 모습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정면 돌파 나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형식적인 사과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발발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일성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면 전환용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취지로 폄훼를 하는 듯 해가지고 여론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말이 지나면서 사과를 하고 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기 귀국을 강력히 이제 권했다라는 네. 입장을 지금 개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송영길 대표가 되는 경선 과정을 보면은 예. 넉넉하게 대표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경쟁자인 홍영표 후보와 0.59% 차이인데 네. 여기서 돈 살포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솔직히 지금 2023년에도 이렇게 돈이 뿌려진다라는 것이 참 믿기 어려운 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초기 대응이 상당히 도덕 불감증이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할 정도의 예. 그런 대응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론이 안 좋다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선을 긋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여론에 부응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요. 비슷한 구조였죠.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건과 너무 다른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노 의원 체포 동의안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반응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었습니다. 땡큐 한동훈. 네. 자, 당시 노웅래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입장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돈 봉투 나오고요. 녹취 파일 뭐 직접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장관이 그 상황들을 묘사를 했었는데 자,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른가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노웅래 의원은 간략하게 본인이 무죄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핵심적인 이유는 불구속 수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네. 구속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만 하더라도 노웅래 의원의 사건이 갑자기 부쩍 튀어나와서 압수수색을 했었고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돈다발이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서로 정확히 사실 확인은 안 됩니다만 네. 검찰이 그 돈을 모아서 또 돈 봉투처럼 띠를 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검찰의 의도적 수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꽤 있었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사실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래서 이게 저도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위한 사전 어떤 작업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사건의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지금 이 건은 개인 비리 문제가 아니고요. 예. 2021년도 민주당의 지도부를 새로 선출하는 자리에서 벌어진 것.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거죠. 개인의 비리라고 얘기한다면 개인이 유무죄를 다퉈서 유죄라고 얘기하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만 예. 만약에 이 문제가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한다면 개인 비리 문제가 아니라 당의 사활적으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네.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지금 현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가 네.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신속한 그리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예. 되면 저는 그 다음에 당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겠죠. 조치를 취하고 네. 제도를 만들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뭐 출당, 제명이든 뭐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그걸 위한 전작업으로서 당 대표로서 그 입장을 밝힌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돈을 받은 사람 뭐 최소 10명, 많게는 20명까지 언급은 됩니다만 뭐 20명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또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5명, 그중에 최소 5명이 친명계 의원이다. 그리고 뭐 그중에 몇 명은 뭐 이재명 대표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7인회 멤버 중에 한 명도 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또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누군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희들이 녹취 보셨던 윤관석이나 뭐 이성만 의원 이 정도 말고는 아직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누군지라고는 안 나왔습니다만 대략 지금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고 대충 누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7인의 멤버는 저런 분들인데 저 중에 뭐 몇 명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빨리 누가 여기에 관련돼 있는지 소환 조사하든지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가 조사 대상이 되느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에 공정하게 수사해달라. 그런데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사냥이라고 말했었죠. 그것과 이게 다른 건가? 또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고 또 거기에도 녹취도 있었고 또 증인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수사가 이루어져서 일부 사건은 수사 중이기도 하지만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사건은 아직까지 그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는데 이 사건은 터진 지 닷새 만에 공식적인 사실상 사과를 함으로써 굉장히 그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제 당 전반에 있을 리스크를 끊어내기 위한 것으로 뭐 추측은 되지만은 그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도 결국에는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 이 전당대회 시점을 보면요. 그 대선 경선 전에 이루어진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로서는 누가 당대표가 되고 누가 나의 편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당대표 선거였습니다. 네. 게다가 그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간에 과거에 과연 이 둘 간이 정치적 동지로서 얽혀 있는 것이냐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인천시장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특별하게 정치적 동지로서 활동했던 적은 떠오르지가 않는데 예. 이 당대표 선거를 만들므로써 친문의 홍영표 후보와 당시 친명계와 그리고 송영길 이 연합으로 해서 구도를 만들고 네. 송영길 당대표가 돼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친명이 송영길 대표와 손을 잡으면서 굉장히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했던 그런 밑작업이 전당대회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친명계로 불리는 이분들도 혹시 예. 돈봉투에 연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은 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친명계가 이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도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지금 나오는 뭐 명단으로 돌고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윤관석 의원의 그 녹취에 나오는 의원들 뭐 20명이다 10명이다 하지만은 네. 그건 전달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녹취에 나오지 않고 다른 녹취에 있다거나 혹은 뭐 받았음에도 말이 안 나오는 사람들 이건 더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왜 이 대표와 송 전 대표가 같이 곤란스러울 수밖에 없느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심 송심 이런 말까지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각별하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 편드는 거 아니냐 뭐 의심도 나오고 뭐 이심 송심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이심 송심이란 말 듣기 싫으시죠? 예, 뭐, 그 20면 이낙연도 있잖아요. 저도 35%의 득표를 해서 당 대표입니다. 개헌한테 머리를 맞아가지고 지금 건강이 괜찮으신가 모르겠어요. 머리 부상 투혼을 불태우고 있는 송영길 대표님 고생하신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헌이 아들 송영길 인사드립니다. 심력 기차 죄송하고요. 송영길이 자기 총선 복숭아 선언까지 하고 이재명에게 모든 걸 걸고 제가 떠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연 누가 이 허전함을 메꿔줄 수 있을까? 네, 정말 저보다 뛰어나고 일 잘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우리 이재명 정도 돼야 우리 개헌 국민들의 허전함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인천의 승리는 물론이고 수도권의 승리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대선 때 이심 송심 이야기가 있었고요.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지역구를 대선에 패배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밀약설 이런 것도 불거졌었죠. 그렇다 보니까 송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뭔가 밀약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였거든요. 자, 정인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선 과정에서 당 대표와 그리고 그 당의 대선 주자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서로 한 팀이 돼서 선거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선 과정에서 뭐 이심 송심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지금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짓는 것은 좀 저는 아직은 근거 없는 정치적인 공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개항 출마와 관련해서는 밀약설 뭐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있긴 있었는데요. 딱히 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지금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이 지금 벌어지고 나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연결짓기에는 사실 그걸 연결해가는 어떤 논리의 징검다리가 전혀 연결은 아직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히 당대표였고 그 당시에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계가 있었고 서로 간에 밀어주는 관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니까요. 지금 당의 위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빨리 하루속히 한국에 귀국을 해서 이 조사를 받거나 뭐 수사를 받는 등 이 진상 규명에 좀 협조를 하는 것이 지금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송영길 전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좀 빨리 들어와 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송영길 대표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당이든 검찰이든 가서 할 이야기가 없다. 당이든 검찰이든 가서 할 이야기가 없다. 본인은 모른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고요. 처음에 불거졌을 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개인적 일탈을 자신이 못 막아서 송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그럼 있었던 걸 알긴 알았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본인은 무관하고 할 말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근데 미묘하게 바뀌었죠. 초반에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 일탈로 가다가 나중에 바로 다음 날에는 이제 기자들 질문에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이 정말 모르는 일일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녹취 파일은요. 뭐 몇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수천 개 얘기, 2,000개 이상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후 맥락 등 따져보면 뭐 이제 그 일부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이 돈 봉투를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뭐 송이 있을 때 얘기했지만 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송은 송영길 전 대표란 말이죠. 송영길 전 대표가 있을 때에 돈 봉투를 전달하는 방법 이런 걸 놓고서 이제 논의했다. 그러니까 결국 공유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자, 그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윤관석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뭐 아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9명의 피의자 중에서 송영길 의원의 보좌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보좌관이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받아요. 돈 잘 전달했다. 자, 이런 것도 그러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저 송영길 의원의 보좌관한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거는 송영길 전 대표한테 보고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이 될 수 있는 대목. 이런 걸 다 합치면 송영길 전 대표의 저런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오랫동안 저런 입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지금 모른다는 입장, 거기에다가 개인적 일탈, 그리고 할 말 없다.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JTBC가 공개한 이성만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의 통화 녹취에는 송 전 대표 관련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서 박도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줄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받아서 나한테 줘. 그냥 송이 있을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어제 아침이지 이성만이가 돈 준다 그래갖고 내가 아침에 갔더니 또 있고 또 있고. 자, 여기 보면 내가 송 대표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녹취에 담겨 있거든요. 자, 정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정근 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개인 일탈이라고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정근이란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서 결국은 검찰에 3만 개의 녹취록에 어디에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다 지금 이실직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의도 정가에 아주 파다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플리바게닝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로 이정근과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윤관석 의원 강내구 감사협회 회장인가요? 이 네 사람이 상해인가 가가지고 도원 결의를 하고 사진까지 찍은 그러한 그 내용도 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전화 통화 녹취록이 그대로 지금 아주 생생하게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빨리 귀국하는 것이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본인이 주장한 대로 몰랐다면 그걸 소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지금 왜 들어오질 않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초리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기 보좌관 그리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연루됐고 또 본인이 대표된 다음에 그중에 한 사람을 사무총장을 시키고 이정건이라는 사람은 사무부총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긴 모른다, 일탈이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가정법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홍영표 후보와 0.59% 차이로 졌는데 만약에 돈을 살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고 또 그것이 대선 경선의 결과가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며 그러면 한국 정치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내 비명계 내지는 과거 친낙계 의원들의 이야기라는 점을 소개합니다. 자, 뭐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결선 투표에서 이 사퇴했던 후보들의 그걸 뺐을 때 결선 투표 갔었느냐 말았느냐 이렇게 되면 또 역사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또 연쇄적으로 뭔가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가정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다만 송 전 대표와 관련한 녹취들은 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내구 감사와 이정근 부총장이 논의하는 과정 한번 보시죠. 근데 오늘 이성만은 여기 살림을 누가 사냐? 그건 내가 산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들어온 걸 대략적으로 저 송한테는 한번 살짝 얘기해 줘야지. 아, 그 조금 모아지면 얘기하지. 야, 100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긴 그렇잖아. 아니, 예, 100만 원까지 보고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아마 뭐 이성만 의원이 얼마 좀 놓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럼 뭐 송 대표한테는 뭐 후보한테는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100만 원 가지고 뭘 하냐 좀 모아지면 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 100만 원 단위는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모아졌을 땐 했지 않겠냐 이런 유추도 가능한데 김종혁 교수님이 너무 리얼합니다. 이게 정말 적나라하게 지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진술이 아니라 본인 당사자들의 녹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소명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내용들의 최정점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뭐 만들고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당대표 후보였었기 때문에 송영길 당대표가 지금 파리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직접 돌아와서 본인이 만약에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다면 소환에 응한 그러니까 이런 성실성을 보이지 않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판단들을 국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본인이 과거에 당대표였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을 위해서도 올바른 행동은 분명히 아닌 거죠.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뭐 개인의 어떤 일탈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서 화가 나서 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들은 좀 빤한 것 같아요. 만약 이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돈을 모았고 모은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모았는지 누구에게 줬는지만 확인되게 되면 그건 그냥 이것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끌수록 안 좋은 거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난번 전당대회를 말씀하시는데 좀 상황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때 나온 게 친문계 386 출신 그다음에 뭐 비문계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후보도 그 당시에 대선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친문계를 무시해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예를 들면 바뀌었다 이게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약간은 좀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가정을 전제로 할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뭐 이랬으면 바뀌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검찰은 주말 사이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어디서 왔고 어떤 경위로 전달됐고 누가 받았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야겠죠. 근데 보고 라인에는 보면 송 대표의 보좌관이 등장을 하고 또 돈이 모이는 흐름을 보면 강내구 씨가 상당히 핵심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강내구 씨를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지금 강내구 감사님께서 엄청 보급투쟁에 애쓰고 계시다. 최일선에 계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네. 자, 보급 투쟁의 최일선에 있는 분이 바로 강내구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까지 뭐 전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돈 봉투가 전달된 거 현역 의원, 캠프 지역 본부장, 캠프 상황실장 이런 식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돈을 모았던 사람이 바로 강내구 씨인데, 자, 배승희 변호사, 이분 조사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소환 조사했다는데, 네. 여길 통하면 모든 게 다 드러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자금과 관련해서 돈을 모았다고 이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마 조사를 하게 된다면 어디서 이 돈을 갖고 오고 또 누구로부터 받았고 어떻게 전달되어 있는지는 아마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국민들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본인들끼리 히히덕거리면서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아마 더 분노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자신들이 도덕적 우월성,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우월하다 이런 어떤 그 주장을 내세웠는데 지금 이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여당 전당대회인데 여당 전당대회에서도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모의하는 이 장면만 보더라도 이 수사를 가지 않아도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돈과 관련해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이분이 또 그 감사를 하고 계신데 이 감사를 하면서 또 다른 데서는 돈을 어떻게 마련을 했을까 하는 의혹도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를 통해서 외부 기업들 또 정치권에 줄대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쉬운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강내구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 그리고 이 돈과 관련돼서는 좀 많은 의혹들이 더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JTBC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이 전 부총장의 녹취. 거기에는 강 감사가 불법 자금 마련을 주도한 걸로 보이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 3테이블 정도 하면 12명이면 충분하잖아. 사실은 그날 100만 원씩이라도 봉투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은데 한 돈 1,000만 원만 줘라.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나한테 만들어서 줘. 예, 자, 강내구 씨는 돈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이성만 의원이 뭐 마치 대준 것처럼 지금 돼 있어요. 그럼 얼마씩 50만 원씩 해서 나눠줄 거. 이게 딱딱딱 이야기가 맞아떨어지긴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누가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 뭐 10여 명 특정했다. 5명 친명계다. 뭐 친인례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명확하게 누군지는 지금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정윤주 변호사, 이거 그러면 검찰에서는 지금 이제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받은 사람을. 그럼요. 일단 받은 사람도 정당법상 중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 혐의 자체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돈 봉투 살포 의혹이기 때문에요. 공여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만 받은 의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당연히 그 받았다라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단 수사하는 것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에서 그 명단이나 리스트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것은 일단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서도 말은 아끼고 있지만 그래도 검찰 내부적으로는 뭐 이정근 부초장을 일단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다른 의원들이 돈을 받은 또 그런 내역들이나 정황들을 확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이나 또는 이제 뭐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의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단 확보가 된다면 검찰에서는 당연히 돈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정치인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받았다고 이야기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윤관석 의원, 뭐 이성만 의원 등은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정치인들 중에서는 이제 차례로 부르면 저게 사실 그 과거에 보면 그렇게 처벌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자기 받은 사람은. 왜냐하면 저게 제일 처벌이 큰 사람은 그 조직적인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더 크고 그게 5년 이하의 징역이고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상대적으로 적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때로는 저게 이제 재수의 딜레마 아닙니까? 워낙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럼 나는 좀 인정하고 조금 뭐 처벌을 좀 작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이 분위기는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검찰에 불려가면 일단 부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당대회 때 일입니다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뭐 현역 의원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다고 좀 알려져 있으니까 오히려 다음 공천 때 물갈이의 하나의 핑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또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말 다 처벌하자. 그래야 좀 물갈이가 가능하다. 현역 쳐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오히려 잘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 보여요. 김종욱 교수 그런 것도 사실 좀 일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볼 때는 공당에서 선거를 하겠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거죠.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전당대회입니다.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문제예요. 그럼 당을 책임지고 국민에게 정강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의 비전들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왜 이 당이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문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손 안 대고 코를 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다시 또 나와서 정치를 한다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어떤 신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정치하지 마셔라. 그런 분들이 또 정치하시면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명백하게 송영길 전 당대표 국내에 돌아와서 국민에게 설명하시고 여기 제기됐던 의원들 녹음에 나와 있는 내용 의원들 그다음에 뭐 강 감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국민에게 설명하시고 조사 정확히 받으시고 거기밖에 처벌을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토대 위에서 당을 재건한 다음에 그 공간에서 본인이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제가 이런 분 뽑으시면 우리 국민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완전히 정치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총선까지는 지금 거의 1년 남았습니다. 꽤 긴 기간이에요. 이 긴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자기 친명계들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민주당에 별로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의도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게 여당보다는 야당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난번에 워낙 많은 숫자가 당선됐기 때문에 어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조기에 수습하면서 뭔가 자기 친명계를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치력에 따라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게 2021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현역 의원들은 지금도 현역 의원이에요. 그런데 아직 누가 줬는지, 그러니까 강내구가 누구로부터 받아왔는지 본인 돈을 쓰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명에서 20명이라고 하지만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누가 받았는지는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내년이 총선이잖아요. 근데 김 교수님 좋은 말씀 하셨지만 내년 총선인데 어찌됐든 들킨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걸 가지고 관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관례에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받았다라는 게 밝혀지거나 명단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요. 아마 친명의 핵심이고 7인회라 하더라도 공천 주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줌으로써 이 당이 받아야 될 이미지의 손상이라든지 또는 다른 경쟁자들이 갖게 되는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 나 빼고 니들 개혁할 거야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씨알이 먹힐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정근 전 부총장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총장의 판결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전 부총장이 스스로를 로비스트라고 칭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도 로비스트야. 내가 해보니까 기질이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에 이 로비스트라는 거는 뭐 연결해주고 뒤에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 내가 송영길 측근이라서 공천은 따놓은 거고
친분을 과시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뭐 현역 의원들이 또 뭐 후원금도 내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 열세인 지역에 출마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와의 관계를 좀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죠. 이 전 부총장이 유튜브에는 아직도 송 대표가 이 전 부총장을 응원하는 영상 남아 있습니다. 보시죠. 오늘은 저는 우리 서초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지키고 계시는 이정건 위원장을 모시고 우리 상해 항저우에 임시정부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정건 위원장과 함께 뛰겠습니다. 이정건 파이팅! 파이팅! 예, 저게 2019년이거든요. 전당대회는 2년 뒤에 있습니다. 이 사진 영상 이후에 상하이 같이 갔어요. 이 사진과 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 자, 이정건, 윤관석, 송영길, 그 옆에 강래구 요 4명이 쪼로록 있어요. 저 사진을 봐도 뭔가 좀 끈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우연히 옆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때부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 송 대표가 준비를 해왔고 여기에 돈 봉투와 관련된 5명이 같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해서는 격려의 글을 따로 남길 정도로 저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 부총장이 송영길 대표의 위세를 등에 업고 본인이 로비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배승희 변호사 어때요? 저런 건요? 이 정치인들과 사진 찍고 또 그 친분을 과시하면서 다른 이 정치권 밖에 있는 사업가들한테 소위 말하는 로비하기는 정말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판결문에도 아주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정근 씨가 그 돈을 주는 그 사업가 박모 씨한테도 굉장히 이런 거를 자부심 있게 자긍심 있게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해보니까 난 로비스트의 기질이 있는 것 같다. 이걸 갖고 사업까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업가 박모 씨도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고 정치권과도 좀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돈을 주면서 이정근 씨만 보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정가에서는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그 꺼리낌이 없이 너무나도 많이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청와대 특히 뭐 당시에 비서실장 그 노영민 전 비서실장 알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 앞으로 뭐 전당대회 나가면서 본인도 이제 총선도 될 것이다. 그 공천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돈을 받아서 자신이 뭐 한 것처럼 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민주당이 그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것까지 부정하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후에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문제는 또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소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도 있고요. 특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눈 감고 들어도 제가 아는 분들의 목소리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하죠? 보시죠. 목소리만 들어도 그 제가 아는 분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눈 감고도. 당에서 그렇게 뭐 정치 탄압이다고 한 것도 잘못 짚은 거고. 또 송영길 대표도 이게 지금 개인의 일탈 문제로 치부할 일은 아니죠. 그냥 무슨 뭐 외국에서 어떻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지금 비겁한 태도죠. 정말 또 이런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냄새나는 아주 고약한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자, 홈페이지에도요. 권리당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데 돈봉투 당사자들 자수해라. 제명해야 한다. 이런 분노의 목소리도 많다고 합니다. 뭐 그것과 함께 송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2021년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 소문이 있다. 이렇게 더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목소리 한번 보시죠. 가히 더불어 돈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진 빚이 없다면 돈봉투 전당대회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수사 협조를 하라고 촉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출할 때도 돈 봉투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자, 장윤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작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소문이 있다라는 걸 김기현 대표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작년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잘 기억하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77.7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됐던 전당대회였습니다. 사실 2년 전 전당대회와는 달리 사실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어차피 뭐 대표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으로 좀 선거 과정이 이끌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뭐 돈봉투 의혹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공당의 대표께서 하시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협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귀국도 빨리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는 낫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대선 패배 이후에요, 이 홍영표 의원, 당시 이제 송영길 대표와 이 경쟁하다가 떨어졌죠. 0.59%포인트 차로 떨어졌었는데, 그때 뭔가 당내에서 대선 패배와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가장 그 패배했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 의원이 개항으로 나서고 송영길 그 서울시장 후보.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다.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판단해서 컷오프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걸 하루 저녁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한번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뒤집혔어요. 개항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우리 당의 모든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뭐 출마를 했다 이러는데 그 참 그런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 반대했었죠. 많은 사람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개항 국회의원 후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아무튼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예. 자, 저런 식의 주장도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뭐 이 하나의 여지가 생기긴 합니다. 뭐 현역 의원들 상당히 물갈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송 대표와의 관계를 봤을 때는 꼭 이 대표도 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그 선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송영길 대표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그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는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당대표와 하나가 돼서 이 대선 경선을 치르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계획 중의 일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다른 재판과 좀 맞물려서 이야기해 본다면,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출했던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가 오갔다, 이 부분이 그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김용 전 그 본부장이, 전 부위원장이 이 유동규 사무실에서 2021년 3월 그리고 2월 이때쯤에 뭐 광주 지역에 누구에게 1억을 줘야 된다. 그리고 뭐 얼마 경선에는 뭐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들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재판 과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이 말씀하신 것이 송영길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플러스로 이재명 대표도 좀 관련이 돼 있고, 이후에 대선 경선 그 후보 과정에서도 어떤 돈들이 오갔던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재판 과정이나 조사 과정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고, 아무런 뭐 괴소문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 전당대회 두 번에 있었던 이 전당대회, 하나는 당대표로 뽑는 거, 하나는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 있었던 이 두 개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어떻게 오갔는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이게 이제 지금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부분은 아직까지 뭐 뚜렷한 근거는 뭐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그 확인할 수가 없는 대목인데, 다만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에서는 송영길 그때 후보는 무게파를 선언했었고요.
홍영표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친문, 민주주의 4.0이라는 그 모임을 이끌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원식 후보의 경우에는 범친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는 친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친문 후보가 대표가 됐을 경우에 곧바로 이어질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리할 건 없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아마 그 음으로 양으로 송영길 후보를 밀었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당시에 객관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이재명 후보는 중립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아마 지금 그 직후의 송영길 대표의 여러 가지 그 후보 검증단 뭐 이런 거 거절하고 또 코로나로 인한 뭐 경선 연기 이것도 딱 잘라서 그 막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그 전개를 시켰단 말이죠. 이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뭐 앞으로 무슨 진짜 그 당시 경선에서도 돈 목투가 있었다 하는 게 근거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 앞으로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민주당 일부에서는 뭐 수억도 아니고 고작 300만 원 가지고 뭘 그러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뭐 사석에서 한다 이런 보도도 좀 있던데 김재욱 교수 어때요? 이거 뭐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죄는 죄죠. 예를 들면 작은 죄든 큰 죄든 현행법을 어기면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행, 뭐 과거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계속 법을 어겨도 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라면 아니,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겨도 돼?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한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저거 사석에서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사석에서 저런 얘기가 어떤 분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얘기는 타당하지도 않고요. 옛날 과거에 나셨던 관행들이었던 것 같고 어느 시점부터는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다 알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발언들은 매우 안 좋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처럼 예를 들면 명확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세간의 소문을 가지고 소위 제1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열렸던 전당대회 관련해서 국민 여론은 싹 빼고 예를 들면 당원들로만 100%로 선거를 하면 저건 다 조직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식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전당대회에서 돈이 오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김기현 당대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 적어도 서로가 수렁에 빠지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정확히 어떤 팩트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면 이정근 사무총장의 어떤 녹음 내용 정도가 나오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치 공세인 거고 스스로 여야가 국민들에게 정치 무심만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행위 안 했으면 좋겠고 민주당에 있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석에라도 뭐 300만 원이 돈이야라고 하는 얘기 국민들이 들으면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 민주당에게 투표하려고 하겠습니까? 좀 그런 발언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뭐 현안 질의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걸 받으면 한동훈 장관이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설 텐데 글쎄요, 민주당 같이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전직 성남시 공무원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갔던 거 있지 않습니까?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이 갔던. 근데 모른다고 한 게 좀 쟁점이었는데 이 출장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이 공무원은 외유성이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출장 당시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원래 김문기가 아니었어요. 이를 제가 같이 간다고 써냈어요. 이 팀장 따로 또 있었거든요. 김문기 팀장 안 가고 이 팀장하고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써냈었는데 정인상이 거기 이제 골프도 치고 가갖고 이제 이재명 놀러 가는 건데 쉬러 가는 건데 걔가 입이 무겁냐. 그러니까 좀 믿을만한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이제 이재명하고도 좀 낯익은 사람 데리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김문기 그럼 데리고 가겠다 했더니 그럼 김문기가 좋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해외 갈 때는 명단 보고 누가 같이 가나 다 봐요. 예, 당시 이 씨는 성남시 교통기획과장이었고요. 출장 명목이 바로 트램 선진국 시찰 아니었습니까? 그 주무부서 담당이었는데 이 담당 부서 자체가 이 출장 계획서를 비밀 문건 취급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좀 계획서 달라 그랬더니 한참 안 주고 뭐
나중에 겨우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공무상 출장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더라. 그리고 이 대표는 한 5번 정도 사진을 비교해 봤더니 좀 빠져 있더라, 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이게 명목상 이재명 대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트램 선진국 시찰이라면 트램을 담당하는 성남시에서 그 주무 과장이 반드시 가야 되겠죠, 거기에. 근데 그 사람은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일정을 보려고 하니까 그 일정을 비밀 취급했다는 건 그 일정에 트램 시찰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뭐 골프, 바다낚시, 뭐 그다음에 공식 일정도 뭐 별로 없고, 그다음에 그나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거기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했듯이 놀러 간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건데, 이 일정을 만약 공개해 보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더 그 당시에 뭐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걸 떠나서 더욱더 곤경에 처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 증언이 매우 뼈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이 대표의 기억력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주 출장을 함께 갔던 전 성남시청 공무원 A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별로 교류가 없었던 이 대표가 몇 년 후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더라. 그런데 어떻게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르냐, 골프 치고 낚시까지 같이 갔는데,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대표 측은 동문이고, 같은 대학 동문이고, 이름이 좀 특이해서 기억하기 쉬운 편이었다. 그걸 가지고 김 전 처장과는 연결시키지 마라,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장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재판의 이제 핵심 쟁점은 결국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라는 그 인터뷰 질문을 받았을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은 몰랐다라고 했거든요. 도지사 이후에는 알았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개인의 기억이라든지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인 것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보고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주관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전 공무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이재명 대표가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으니까 당연히 고 김문기 처장도 알았을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다른 사람을 알았다라고 해서 반드시 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름을 잘 기억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황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그 A씨와는 같은 동문이어서 동문회도 갔었고 이름도 특이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억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이 주장 자체는 또 배척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억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굉장히 그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시장 안에 그 성남시장 그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다고 해요. 이재명 시장 보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다 알아야 된다. 굉장히 꼼꼼하게 한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사실은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어떤 그 보고를 하러 갔는데, 유동규 씨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굉장히 화를 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실무자 중심으로 보고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 김문기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 김문기 씨가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잘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성격이 보통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보고를 하고 뭐 부재소 특약도 보고를 했는데, 근데 그때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칭찬을 받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 씨한테도 그걸 좀 자랑을 한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성남시장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꼼꼼하고 기억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A 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지사 때는 결국에 고 김문기 씨를 알았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 방송을 할 당시에는 고 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뭐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발언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다면 네. 결과적으로 그때 모른다고 한 것은 그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모른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재판에서의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 어젯밤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가 막 보내온 건데요. 그리고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SBS하고 인터뷰는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밤에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도 아마 송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조기 귀국 이야기를 같이 한 게 아니냐. 그럼 조만간 또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자, 네. 당을 위해서 들어와서 검찰 조사를 받든 당의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네. 부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물론 이제 며칠 전에는 뭐 7월에 본인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안 들어올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당내외의 여러 가지 또 전직 대표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본인이 프랑스 파리에서 그냥 거기서 머물고 있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네네. 더군다나 검찰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워낙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녹음 파일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아마 자칫 잘못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체포영장이나 뭐 이런 거를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만간이라고는 하지만 곧 귀국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어제 상당히 장시간 토론을 했다는 내용은 이 상황이 어떻게 번질 것인가, 실제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당시 서부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출구책으로서 적어도 송영길 전 당대표가 빨리 귀국해서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이 부분을 수습할 수 있는 첫 시발점이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얘기를 해봤자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별로 수용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어제 당 전체 의견을 모아서 이재명 당대표가 송영길 전 당대표에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당연히 송영길 당대표 입장에서도 당 지도부의 결정사항을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사항에 맞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직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던 내용에 맞게 조치가 취해지고 또 검찰은 진짜 빠르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 여론의 평가 아니면 검찰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 닷새 연속 단독 일정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일정이 7건이었는데요. 이달 들어 11건입니다. 자, 영상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보시죠. 그럼요. 힘내세요. 사진 한번 찍고 싶었는데 여기 오셔.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못 오면 여사라도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많다는 거예요. 봄철 되니까 또 요청이 많이 들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많이 잡힌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의기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마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그 야당도 그렇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관심이라는 게 긍정적인 관심도 있고 또 부정적인 관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판단으로는 그래도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지지율에 순기능을 한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단지 이제 최근에 그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한 수석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다라는 또 언론 보도 때문에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다니면서 하는 일련의 발언 중에 지금 정치적인 게 아닌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그런 발언이 있다 해가지고 야당이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예. 또 미처 대통령이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것은 이거는 거의 관례 아니겠습니까? 네. 상례라고 할 수 있고, 원래 후보 때는 조용한 그런 내조만 하겠다 했지만 예.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배우자가 할 일이 많더라라는 것이 또 대통령의 생각이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활동량이 늘은 게 아닌가 네. 판단이 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들을 제시를 하면서요. 무슨 화보 전시회하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중심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중심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김철 교수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네.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의 모습은 잘 안 보이고 흐리게 보이고 저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이는 상황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야 좋아할 턱이 분명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하지 말란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뭐 작년 6, 7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활동을 하셔라.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움직이셔라. 그럼 국민이 뭐라고 그러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이 없었고, 소위 그 최근까지 활동들을 보게 되면 활동을 잘 안 하고 있다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그만둔 다음에 그 이후에 새로운 의전비서관 이후에 활동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은 밖에서 봤을 때에는 뭔가 예를 들면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 그런 네. 측면에서 예. 당연히 야당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 정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행사를 가는데 참석하지 못했을 때 그때 국무총리가 가는 것과 네. 김정숙 여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 법적인 측면에서 뭐 국무총리 가는 것이 맞지만은 예. 민심의 입장에서는 여사님이 참석하는 것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어떤 행사에 있어서도 요청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네. 코로나도 끝나고 봄철이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셨을 만한 이런 행사에 못 가게 되면 김건희 여사께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자꾸 그 민주당이 또 뭐 의전 비서관 승진과 관련해서 자신의 그 관련된 사람을 갖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친다면은 김정숙 여사가 자신이 그 친했던 디자이너의 딸을 청와대에 직접 채용을 해가지고 했던 거는 뭐라고 그때 민주당이 변명을 했습니까? 또 본인과 친했던 그 숙명여고 동기동창과 관련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명을 할 겁니까? 네. 그런 점에서 예. 그런 공격들이 너무나도 과도하고 좀 가짜뉴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뭐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왜곡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2020년 한강에서 투신했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잠수수색을 하던 경찰이 있습니다. 고 유재국 경인데요. 이 고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안아줬는데 이걸 가지고 쇼한다. 애가 발버둥 친다. 애가 기겁한다. 이런 악플들이 달린 겁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유경이의 아내가 반박을 했겠습니까? 이건 어떤 일입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그때 유재국 경위가 이제 실종자를 수색하려고 들어가다가 이 산소통에 산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수색을 해보겠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이제 저런 그 불행한 일을 맞았는데, 자, 그 유재국 경위의 집을 방문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임신 4개월이었어요. 그 부인이. 근데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뇌성마비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사연이 보도가 되고 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집을 방문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저 사진을 봐가면서 아이가 표정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유재국 경위의 부인에 따르면 원래 이 뇌성마비는 외부에서 자극이 가해지면 그 표정이 일그러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일종의 의학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뭐 약간은 헐뜯겠다는 그런 댓글을 다는 이런 행태 이런 부분이 좀 개탄스러운 거죠. 예, 유경희의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뇌성마비로 손발을 가누지 못한 거다. 울지 않고 오히려 안기니까 웃는 모습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악플 달 수가 있느냐. 참 답답하다. 우리 집 안 왔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박민식 보훈처장 같은 경우에는 보훈마저 진영 싸움을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1000번이고 안아주고 10,000번이고 눈을 맞춰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뭐 비판하는 건 좋은데 아이에 대해서까지 저렇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만찬을 했던 부산의 횟집 일광수산 그 이름을 놓고도 뭐 유튜브 채널 더 탐사가 친일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근데 배승희 변호사 뭐 새로운 일이 또 있었다면서요? 뭐 누구도 갔다고 또 반박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부산 지역에서 상당히 그 유명한 횟집입니다. 또 그게 그 안에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회식을 많이 하는데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도 부산 회생법원 개원식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부산지법 동부지법에 격려 방문을 한 후에 이 일광횟집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사이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그런 회식 장소가 된 것인데요. 그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대법원장도 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부산 지역에서 계신 분들, 그 뭐 의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무슨 그 유튜버에서 제기하듯이 어떤 뭐 이 친일과 관련된 그런 곳이 아니라 그 어떤 그 부산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큰 횟집인데 이런 걸 갖고도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죠. 네. 장윤주 변호사 보실 때는 어때요? 너무 억지로 억까 뭐 이런 바 억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비판하는 겁니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저렇게 억까가 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국민들 보시기에는 더 반감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횟집 자체가 굉장히 부산에서 뭐 배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크고 유명한 곳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법조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부산 지역에서는 그곳으로 회식을 많이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뭐 친일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장이 무색하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 유튜브 매체뿐만 아니라 뭐 정치권에 있는 개인일지라도 어떤 의혹이나 무언가를 제기할 때는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기를 해야 그래야 국민들로부터도 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판은 비판이고요. 왜곡은 안 했으면 좋겠고 가짜 뉴스는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언하겠다던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인데요.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 정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어. 한 달에 당비 1,000원씩 내는 이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수용하면 제가 국민의힘 정당과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고려하겠습니다. 우리는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벌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예, 뭐 하나님하고도 싸우겠다는 사람이니까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결별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전국민 당원 가입해가지고 공천권 폐지하고 당원들이 뽑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뽑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어제부터 결별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래갖고 사실은 결별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아니고 전광훈 목사냐 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결별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견인하고 또 2030 세대들을 견인해야 되는 지금 상당히 막중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는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결국은 결별하지 않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본인의 영향력을 훨씬 더 제고하겠다라는 것인지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거의 혹 때려다가 혹을 더 크게 붙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당의 문제에 있어서 종교인 아닙니까? 목사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물론 뭐 외국에서도 목사가 정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의 잭슨 목사처럼. 그러나 이 경우는 그런 어떤 그 제도권 안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기독교 목사로서 이렇게 정치에 깊이 관여하면서 심지어는 뭐 당원 가입 운동, 공천권 폐지, 후보자 경선에 호응하라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그동안 전 목사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보실까요?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까지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그 공천권을 국민에게 넘겨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오늘. 우리 당 공천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 제3자가 그게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니까 나무이 당이 이렇게 그렇게 자꾸 왈가왈부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세요.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뭐 전 목사와 이제 선을 그으려는 목소리를 내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목사 문제가 지난번에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하고 이렇게 엮여서 나왔을 때부터 정광훈 목사라고 명확하게 지칭을 못해요. 그리고 선긋기도 하는 건지 하지 않는 건지 뭔가 뭐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분명하지 않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상당수의 당원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숫자에 그럼 김기현 대표가 휘둘리겠다는 건지 아닌지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한 입장을 김기현 대표가 밝혀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뭐 결별을 하든 포용을 하든 뭐가 있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뭐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좀 한 달 동안 활동 안 하겠다 뭐 자숙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당무위원회가 있고 이제 징계를 지금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자,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지금 뭐 윤리위원회도 윤리위원장이 거의 뭐 선임이 됐기 때문에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김재원 최고의 개인 발언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만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 5.18 관련한 발언들은 특히 그동안에 대통령이 해왔던 그 행보에 대해서 립서비스다라고 사실상 그 깎아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과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가 중심을 잡고 처음부터 징계를 했더라면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의 조치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5.18 광주를 찾아서 사과도 했습니다만 그 여지는 여전하고요. 당에서도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 미묘하게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지금 대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갈등 관계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왜 여론조사가 이런 상황에서도 안 좋은지 한번 자성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